1980년 5월, 광주는 흐린 초여름의 복판에 갇혀 있었다. 도시를 감도는 공기는 눅눅했고 전날 밤부터 이어진 전투 헬기의 잔음은 새벽빛을 갉아먹듯 퍼져 있었다. 시어머니 당시 22살이었던 그녀는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함성과 포연 속을 헤매고 있었다. 시장 골목마다 긴급히 세운 바리케이드 위로 뜨거운 연기가 솟았고 학생과 시민이 뒤섞여 계엄군의 진압선을 밀어내다가는 다시 총구 앞에 흩어졌다. 도심 한복판, 공수부대원의 군화로 두드린 아스팔트에 침전되던 소음은 금속성 도야금을 반복했다. 총성은 멀리서도 즉각 귀를 관통했고 탄피가 포장도로에 부딪힐 때마다 작은 불꽃처럼 튀었다. 자동차는 횡단보도에 버려진 채 불길에 휩싸였으며 깨진 유리창 넘어가게 진열대에는 밀가루와 설탕이 흩어져 엉망이 된 채 굳고 있었다. 당시 그녀가 목격한 가장 선명한 장면은 광주극장 앞 도로에서 스피커를 쥐고 발포 중지를 외치던 한 청년이 곧바로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몸에서 터져나온 선홍빛은 아스팔트 위를 빠르게 번졌고 군인들은 허공에 탄창을 갈아 끼운 뒤 다시 시가지를 향해 난사했다. 시어머니의 가족 또한 광주의 심장부에서 생과 사의 경계를 마주했다. 외삼촌과 사촌 형제 둘은 시민수습대를 따라 부상자를 싣고 전남도청 앞 거리로 달려왔으나 기관총이 난사되던 교차로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그 자리에서 적십자 마크가 선명한 트럭이 뒤집혔고 무너진 철제 난간 위로 핏물과 빗물이 뒤섞여 길게 흐르던 냄새가 코 속 깊숙이 박혔다. 며칠 뒤 신원 확인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영안실로 옮겨진 시신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입술에서 피가 배도록 이를 물었지만 울음은 터지지 않았다. 도시 전체가 제동장치 잃은 전차처럼 비통 속을 질주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슬픔은 발화할 틈조차 없었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그녀는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다. 국군병원으로 이어지는 소로에서는 들것이 끝없이 오갔고 병실 복도 바닥은 군화 자국과 어지럽게 흩어진 붕대로 뒤덮였다. 차라리 밤이 오면 폭격이 멎을까 기대했으나 야간 통금 이후 도시는 더욱 붉은 섬광에 잠겼다. 반딧불처럼 솟던 화염병 불씨와 군용 지프의 헤드라이트가 번갈아 반짝였고 총조준을 마친 소총 끝에서 터져나온 불꽃은 광주천 건너편까지 일제히 비추었다. 도청 지하실에 모인 시민자치대는 손글씨로 호소문을 베껴냈다.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시민이다라는 문장은 빛바랜 종이에 잉크가 번져 흐릿해졌지만 그 문장을 받아든 그녀의 동공에는 오히려 더욱 또렷이 새겨졌다. 미처 닦지 못한 피투성이 거울 앞에서 헝겊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나온 여중생부터 군복 바지를 주워 입고 임시 검문소를 지키던 토목 노동자까지 도시는 이토록 서로의 상처를 봉합하며 버텼다. 그러나 27일 새벽 마지막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다. 장갑차의 궤도가 도청 앞 계단을 무너뜨리며 진입했고 탄약 부족으로 저항하던 시민군은 순간적으로 산계했다. 그녀는 도청 뒤편 소공원으로 몸을 굴려 피신했으나 바로 옆에서 함께 엎드려 있던 의대생이 발목을 관통당한 채 비명을 삼켰다. 그 비명마저 사라진 곳, 날이 밝아오자 거리는 얼어붙은 정적 속에서 핏빛 시루떡처럼 굳어 있었다. 총구에 방진 덮개를 씌운 군인은 쓰러진 이들의 손목에 번호표를 달았고 도로는 급히 투입된 살수차로 씻겨 내려갔다. 피냄새가 세제를 타고 흐를 때 그녀는 자신이 목격한 장면이 결코 시대를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실존의 파편임을 뼈속 깊이 인식했다. 그해 여름과 가을, 광주는 국가기록물에서 지워진 도시로 남았다. 희생자의 명단은 축소 왜곡되었고 진실을 언급하는 순간 누군가는 납치구 금고문을 겪었다. 시어머니 가족 또한 장례식조차 숨죽여 치러야 했다. 관 위에 흙을 덮는 순간 하늘엔 매미 소리가 울었고 군사정권의 방송은 연일 평온한 치안 상태를 보도했다. 그녀는 무건 참배를 올린 뒤 비석이 놓인 산등성이를 오래 내려다보며 다짐했다. 증언은 곧 생존이라고. 세월이 흘러 결혼과 출산, 끝없는 생업 속에서도 5월이 돌아오면 그녀의 내부 시계는 다시 1980년으로 회귀했다. 검은 완장을 메고 금남로 추모제에 참석할 때마다 회색빛 의경버스가 차벽을 두르던 광경이 겹쳐 보였고 꽃다발을 내려놓을 때마다 관자놀이 어딘가에 잔류탄이 터지는 듯한 울림이 전해졌다. 이제 연로한 그녀는 집 안거실, 낮은 조명 아래서 며느리에게 그 모든 편린을 꺼내놓았다.
말끝은 떨렸지만 문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증언하는 일이었다. 이름 모를 희생자들의 절규를 대신 전하며 단 한 번도 잊힌 적 없는 연기를 세상 밖으로 이끌었다. 며느리는 그 순간 말 대신 눈물로 응답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연민이나 슬픔이 아닌 폭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다는 작은 서약으로 빛났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역사를 속삭이듯 말하지 않았다. 날이 밝으면 발코니 창을 열어두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쉰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주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바람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다. 누군가의 삶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들의 기억을 일상 속 숨결로 남기겠다고. 광주가 그토록 깊은 상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듯 증언의 몫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 삶과 죽음 사이에 가로놓인 슬픔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슬픔이 존엄의 맥박이 되어 맴돌도록 그녀들은 함께 다음 장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묵은 한기와 설렘이 뒤섞인 이른 봄, 도시의 가로수가지마다 새순이 돋아나는 즈음이었다. 시어머니는 그해 58 민주화 운동 45주기를 앞두고 광주로 향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주름 잡힌 검은 정장 재킷 주머니에는 오래전 희생자 이름이 쓰인 접힌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고 허리에 잔뜩 힘이 들어간 채 그녀는 옆방 책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에는 계엄 포고령이 인쇄된 전단, 총알 자국이 선명한 헝겊수건, 그리고 녹슨 이름표가 함께 들어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평생 품에 묻어둔 가족의 유품이자 그녀를 기억 속 현장으로 데려가는 작은 열쇠였다. 며느리는 뒤에서 묵묵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손길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종이를 펼칠 때마다 먼지가 날렸고 수건의 피자국은 세월을 견디며 아이보리 빛으로 바랬지만 여전히 또렷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이 시리도록 흐릿해진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품에서 꺼낸 작은 메모지 위에는 세 사람의 이름과 사망 당시 나이가 기록되어 있었고 비뚤어진 필체는 항시 떨리던 손끝의 증거처럼 보였다. 추모식 전날 두 사람은 새벽 버스에 몸을 실었다. 고속도로 초입부터 안개가 짙어져 헤드라이트 빛이 희뿌옇게 번졌고 차창 밖 논둑 사이에서는 미처 녹지 않은 물안개가 천천히 들렸다. 버스 안 라디오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했고 사회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반복해서 잊지 말자라는 문구를 강조했다. 그 문구가 울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약간 숙였으며 며느리는 그 몸짓을 따라 조용히 눈을 감았다. 광주에 닿자마자 두 사람은 국립 58 민주묘지로 향했다. 위령탑 앞 하얀 화강암 바닥은 맥박처럼 차가웠고 그 위를 스치는 바람에는 철모를 스친 탄약 냄새가 살아있는 듯 스며 있었다. 시어머니는 손에 쥔 국화송이를 한 송이씩 내려놓았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분홍색 만년필로 방명록을 조심히 채웠다. 이름을 적는 순간마다 볼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었고 번진 잉크가 다시 굳어가는 동안 그녀는 기념탑 꼭대기 갈라진 조형물 틈새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당시 계엄군이 발사한 실탄 궤적을 모티프로 한 균열 형태가 형상화되어 있었는데 회색빛 사이로 새들이 날아올라 낮게 선회했다. 오후에는 옛 전남도청 본관으로 향했다. 리노베이션된 건물 외벽은 당시 총탄 자국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고 내부 전시실 안에는 사건 전후 일지를 기록한 타자기 원본과 35 필름이 진열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유리 케이스 밖으로 손을 뻗으며 당시 자신의 어머니가 입은 군청색 원피스와 똑같은 천 조각을 확인했다. 그 순간 며느리는 등 뒤에 서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들었다. 들숨은 짧았고 날숨은 길었다. 아무런 말을 섞지 않았으나 며느리는 어둑한 조명 아래서 그 호흡이 당일의 총성처럼 귓가를 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추모제 시간이 가까워지자 금남로 일대에는 희생자 사진이 인쇄된 배너가 줄지어 걸렸다. 봄볕은 따뜻했지만 가두행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결연했고 하얀 머리를 질끈 묶은 유가족 몇몇은 접힌 위패를 품에 안은 채 걸음을 옮겼다. 시어머니는 도로 중앙선을 따라 놓인 국화꽃길 앞에서 멈춰 섰다. 그 길은 당시 시민군 트럭이 지나가던 노선과 거의 겹쳤다. 그녀는 그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발밑을 바라보며 푸른 아스팔트에서 피비린내를 맡는 듯 눈을 감았다. 행진이 시작되고 마이크 울림이 도심 곳곳을 맴돌 때 며느리는 군중 속 시어머니를 잃지 않으려 서둘러 뒤따랐다.
시어머니가 걸음을 멈추면 그 곁에서 거리의 진동을 함께 느꼈고 다시 움직이면 그녀도 발을 맞췄다. 종종 걸음과 걸음 사이 시어머니의 어깨는 떨려 있었다. 그러나 고개는 결코 굽혀지지 않았다. 마치 그날 사라진 이름들을 대신해 걷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눈을 곧게 항구 쪽 하늘로 두고 발을 내디뎠다. 저녁 무렵 추모 문화제 현장에는 초가 촘촘히 꽂힌 추모의 바다가 펼쳐졌다. 무대 앞에서 합창단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낮은 템포로 부르자 촛불이 일제히 흔들렸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두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손끝으로 닦아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다만 손끝으로 며느리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겨 옆자리로 끌어다 놓았다. 그 미세한 접촉에는 긴 세월 잠겨있던 슬픔과 어루만짐이 동시에 스며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늦은 밤 광주천 다리 위에 섰다. 강물은 가로등 불빛을 조용히 받아쳤고 물결 위엔 아무런 잔향도 남지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이 강이 언젠가 진압군이 시신을 싣고 지나간 곳이라는 저간의 소문, 그리고 그 소문이 현실로 확인된 뒤에도 여전히 살아남은 이들의 기억에서만 흐르고 있었음을. 며느리는 그 옆에서 물비늘을 바라보며 눈꺼풀을 감았다. 긴 하루 끝에 두 사람의 손등이 살짝 맞닿았고 그 순간 바람이 잔잔히 스쳤다. 시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뒷걸음질쳐 그 강물에서 멀어졌다. 그러고는 두 눈을 높이 들어 멀리 피어난 가로등 불빛 더미를 바라봤다. 그것은 상처를 잊게 만드는 빛이 아니라 상처를 드러내되 결코 소멸시키지 않는 불빛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짙은 새벽 어둠은 차창 밖 풍경을 전부 삼켜갔다. 며느리는 행사장에서 나눠준 흰 리본을 손안에 쥔 채 시어머니가 창가에서 등을 기대어 고개를 숙인 모습을 지켜봤다. 운전석 위 미등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 얼굴에는 오랜 싸움 끝에 찾아온 깊은 피로와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겹쳐 있었다. 며느리는 그 얼굴을 마음속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며 다짐했다. 이 기억이 더 먼 세대로 이어지도록 역사를 전하는 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되겠다고. 기억은 물처럼 흘러가기 마련이지만 흐름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손길이 있다면 물길은 다음 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 물길의 두 지류가 되어 있었다. 비록 시대도 체험도 달랐으나 두 사람은 이제 같은 강물에 발을 담근 채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한 세대의 상흔은 또 다른 세대의 책임으로 전이되었고 다시 한 번 삶이 입증되듯 이어지고 있었다. 귀경한 이후 시어머니는 거듭된 기침을 앓았다. 광주의 봄바람은 차가운 진실을 품은 채 그녀의 폐 깊숙이 스며들었고 잠깐의 과로가 몸을 무겁게 눌렀다. 며느리는 병원 예약을 잡고 맥기죽을 끓이며 조용히 곁을 지켰다. 창밖에서 철쭉이 피어나고 있었으나 시어머니는 유난히 오랜 침묵에 잠겨 있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말을 건네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며느리는 광주에서 가져온 추모 배지를 그녀의 외투에 조심스레 달아주었다. 배지는 작고 단정했으나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 배지를 매일 어루만졌고 간혹 한숨처럼 흘러나오는 단어들이 있었다. 도청, 트럭, 이름표 각각의 단어들은 실체가 있는 기억이었고 그것을 듣는 며느리의 가슴 한켠엔 언제나 묵직한 파장이 일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오랜만에 묘지에서 가져온 흙 한 줌을 종이 상자에 담아 마루 위에 올려두었다. 그 흙은 물기 없이 바스러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 위를 오래 떠나지 못했다. 그 땅 아래 묻힌 시간들과 목소리들,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얼굴이 다시금 머릿속에 펼쳐지는 듯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함께 바라보았고 이내 흙 위에 국화를 한 송이 놓았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한 통의 편지를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다. 1981년 비밀리에 썼으나 끝내 붙이지 못했던 편지였다. 수신이는 실종된 사촌 오빠였다. 편지는 얇은 크림색 종이에 펜촉의 떨림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단어들은 격렬한 감정 속에서도 최대한 침착하려는 흔적이 역력했다. 그날 밤 우리 모두 너를 기다렸단다. 도청 뒤편 골목에서 발소리 하나에 가슴이 멎는 밤을 여러 번 지샜다. 편지의 후반부는 얼룩져 읽히지 않았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문장의 끝이 남겨둔 슬픔을 오롯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접고 두 손으로 가슴께에 안았다.
이후로 시어머니는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작은 수첩에 매일 몇 줄씩 적어 내려갔고 며느리는 그것을 타이핑하여 디지털 파일로 정리했다. 글 속에는 그날그날의 날씨, 그날 생각난 이름,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다시 떠오른 장면들이 천천히 쌓였다. 어쩌면 그것은 생존자의 책무이자 고통을 말로 옮기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며느리는 그 작업을 함께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책임을 다했다. 그 무렵 시민단체에서 구술 생존사 프로젝트 제안을 해왔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며느리의 손을 붙든 채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이 시작된 날 그녀는 마이크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며느리의 시선이 맞닿았을 때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했고 마치 폐부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울림이 있었다. 녹음은 5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녀는 반복해서 같은 장면을 이야기했다. 도청 앞, 청년의 피, 광주의 밤, 사라진 사람들. 매회 이야기의 순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다. 며느리는 녹음이 끝난 후 귀로 들은 것 이상으로 마음에 각인된 이야기들을 오래도록 되새겼다. 어떤 문장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회상의 형태로 그녀 안에 남을 것이 분명했다. 여름의 끝자락, 그들의 이야기는 작은 책자로 출판되었다. 지역 도서관과 518 기록관, 그리고 몇몇 학교에 기증되었고 다큐멘터리 제작 요청도 들어왔다. 며느리는 카메라 앞에 선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고 눈빛은 굳건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으나 이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이어질 역사의 맥은 확실해졌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더 이상 두려운 기억이 아니라고, 이제는 증언이 곧 생존이며 희망이라 여긴다고.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새겼다. 이 기억은 단지 과거가 아니며 다음 세대에게 건네야 할 살아있는 문장임을. 그리고 그 문장은 지금 그녀의 손끝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삶이 이어지는 한 말해지지 않은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바로 그 말해지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무너진 역사 위에서 새로운 기둥 하나를 조용히 쌓아 올리며 가을이 깊어지면서 하늘은 더욱 높고 맑아졌다. 은행잎은 황금빛으로 도로를 물들이고 바람은 건조하게 불어와 기억의 먼지를 일으켰다. 시어머니는 여느 해와 달리 올해는 그 기억을 더 자주 꺼냈다. 과거를 말하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다. 아침이면 시어머니는 신문 대신 예전의 일기장을 꺼내어 읽었다. 글씨는 삐뚤고 조심스러웠으며 곳곳에 잉크가 번진 흔적이 있었다. 1980년 5월 25일 병원 앞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소녀를 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말없이 떨렸고 나는 말을 건네지 못했다. 단 한 줄의 기록이었지만 그날의 공기와 울림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며느리는 그런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타이핑하며 구술 자료의 연장처럼 정리해 나갔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집안 깊숙이 보관하던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과 군홧발에 찍힌 듯한 종이 조각, 그리고 아직도 냄새가 배어있는 천 조각이 들어있었다. 종이에는 시위 선동자라는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뒷면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광주에서 강제 연행되었다가 풀려나올 때 받은 서류였고 이후로 결코 세상 밖에 꺼내지 않았던 물건이었다. 며느리는 손끝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꺼내도 된다고,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없이 전했다. 그 무렵 한 고등학교 역사교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다음 학기 기획 수업에서 518을 다루고 싶은데 생존자의 증언을 들려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망설였다. 어린 학생들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조용히 제안했다. 예전 일기장을 편지처럼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전하는 것이 더 깊게 남을 수 있다고. 이후 준비는 며느리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일기장의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사진과 함께 슬라이드를 구성했다. 시어머니는 반복해서 읽는 연습을 했다. 어떤 부분에서는 목소리가 떨렸고
어떤 대목에서는 너무 조용해 며느리가 귀를 가까이 대야 했다. 그 진실한 울림은 연기할 수 없는 종류였고 그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가장 또렷이 닿을 수 있는 힘이라 믿었다. 강연 당일 교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단상에 올라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펴고 읽기 시작했을 때 교실 뒤편에서 지켜보던 며느리는 학생들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듣던 얼굴이 점점 눈꺼풀을 내리고 가슴을 움켜쥐듯 손을 모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지막에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분들은 나의 가족이고 우리의 역사라고.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다. 그날 이후로 자신이 학교 역사책 속 한 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삶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것이야말로 시어머니가 살아온 이유였고 이 증언을 남기는 진정한 목적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거실에 앉아 마른 밤과 감을 깎아 먹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더 많은 문장이 오고 갔다. 창밖에는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고 멀리서 늦가을 매미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는 잊히지 않을 거라고. 이제는 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고.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다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멈추는 날까지 이 기억을 함께 짊어지고 가겠다고. 그로부터 며칠 뒤 시어머니의 일기장은 지역 역사관의 기록 보관소에 복사본으로 보관되었다. 개인의 기억이 공동체의 진실이 되는 길목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리고 며느리는 다시 키보드를 켜고 한 문장씩 그녀의 삶을 적어 내려갔다. 그것이 바로 살아남은 자의 방식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진실의 유산이었다. 겨울이 문턱을 넘으며 도시의 기온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나뭇가지마다 서리가 맺히고 골목 끝에서는 매서운 바람이 목깃을 파고들었다. 시어머니는 여느 때보다 두터운 외투를 꺼내 입고 오래된 목도리를 목에 감았다. 그 목도리는 사망한 외삼촌이 살아있을 적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이었고 그 후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버려지지 않았다. 헤어지고 낡은 실밥 사이로 그녀는 매번 과거의 숨결을 느끼곤 했다. 며느리는 그해 겨울부터 자주 역사관을 찾았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이 디지털화되어 보관된 공간에서 그녀는 묵은 기록들을 다시 꺼내 읽었다. 종종 자원봉사로 들어온 중학생들이 그 자료들을 둘러보곤 했는데 그들의 눈빛은 대체로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며느리는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자신의 눈동자 역시 그랬으니까. 그도 처음에는 역사의 언어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수치와 날짜, 지도와 인명 속에서 감정을 찾는 일이 힘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글씨 한 줄이, 한 장의 사진이 그 모든 것을 바꾸었다. 연말이 다가오며 시어머니는 건강이 부쩍 약해졌다. 병원 진료 결과는 노환에 따른 면역력 저하였다. 특별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느려졌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했다. 뜨거운 보리차를 끓이고 점심마다 죽을 쑤었으며 방 안 공기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가습기를 자주 조절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조용히 앨범을 꺼내와 며느리 앞에 펼쳤다. 첫 장에는 1979년 가을 전남대 정문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청바지에 체크셔츠를 입고 있었고 옆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의 환한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친구의 얼굴을 가리키며 오래도록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그날의 순서대로 이어진 사진들을 천천히 넘겼다. 시위가 격화되기 전 평온했던 거리, 도청 앞의 꽃다발, 연단에 선 사람들, 그리고 군용 트럭의 그림자. 며느리는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럽게 스캔하여 파일로 정리하고 날짜와 장소를 메모해 두었다. 사진 정리가 끝난 날 시어머니는 의외의 제안을 했다. 자신의 기억을 더 이상 개인의 서랍 안에만 두지 않고 기록 영화로 남기고 싶다고 했다. 며느리는 그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정리해왔으며 공유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를 보다 더 많은 이들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록 작업은 추운 겨울 내내 이어졌다. 집안 거실 한켠을 스튜디오로 꾸미고 마이크와 조명을 설치한 뒤 시어머니는 한 문장씩 차근차근 말을 이었다.
이야기는 반복되었고 때로는 눈물이 모굴대에 걸려 문장이 끊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또 죽는 것과 다름없다는 그 문장이 가슴에 깊이 남아 있었다. 기록 영상은 결국 5편의 단편 다큐멘터리로 완성되었다. 지역 방송국을 통해 방영되었고 SNS에서는 입소문을 타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다. 댓글에는 수많은 이들의 고백이 이어졌고 어느 청년은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내 세계가 달라졌다고 적었다. 며느리는 그 댓글을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그 말을 들었다. 한 줄의 반응 속에서도 그녀는 생애 가장 깊은 위로를 느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다. 동네 골목마다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어났다. 시어머니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마당에 나와 햇살을 쬐었다. 며느리는 따뜻한 담요를 덮어드리고 그 곁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읽었다. 기사 한 귀퉁이에 518 45주년 전국 기억 순례단 출범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말할 것이다. 그 미소는 너무도 잔잔했지만 그 미소 안에 담긴 확신은 오랜 침묵보다도 깊고 단단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새로 만든 영상 아카이브 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라벨을 붙였다. 기억은 생존이다라는 문구를 표지에 새기고 그것을 책장 맨 윗칸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언젠가 다시 꺼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기록은 또 다른 생존자의 손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시어머니의 삶은 더 이상 단순한 과거가 아닌 누군가의 미래가 되어 흐르게 될 것이다. 기억은 멈추지 않았다. 기록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진실된 목소리와 그 목소리를 품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손길이 있었다.